그 다음에 대리, 저번 때 김법무관이 대리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나도 조금 얘기했어요. 대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용어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했죠. 대리에는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저번 때 설명했었는데,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 그럼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취소해야 되니까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독립적으로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부모 등을 통해서 한다. 그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법정 대리이다. 법정 대리는 예컨대 미성년자와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능력을 보충하는 의미로서의 대리다. 반면 법정 대리와 대칭되는 임의 대리가 있다고 했죠.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성년의 정상적인 사람이더라도 어떤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업무와 관련해서 누군가를 대리로 내세울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임의 대리라고 했죠. 그런 능력을 확장하는 개념에서의 대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등의 법정 대리는 능력을 보충하는 의미고, 임의 대리는 그 성년자이더라도 능력을 확장하는 의미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리에 있어서의 효력은 현명한다, 현명주의. 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요. 요 현명. 본인을 위해 하는 것을 표시해야 돼요. 대리인인데 직접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행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자기한테 대리권을 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표시해야 해서 해야 한다. 현명한다. 현명주의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본인에게, 자기한테 대리를 시킨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예요. 그럼 이 대리에서는 항상 시험 문제나 실제 상황이나 뭐가 계속 문제되냐면 무건 대리가 문제가 돼요. 결국은 항상 한계 상황이나 그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잘 돌아가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계속 거기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대리로서 뭐가 됐는데 실제는 대리권 수요가 없었을 때 무건 대리가 되는데, 무건 대리로서 무효가 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표현 대리. 표현 대리 한자가 그 좀 어려워요. 표견대리라고 읽을 수 있게 쓰는데, 이 표자는 표인데 이게 이렇게 쓰느냐 막 등등 있는데, 하여튼 표견대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하여튼 표현대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건대리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너가 대리권에 대해서 원래 본인이 이 사람을 평소에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었다든지에 따라서 내가 대리인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무건대리라면, 본래 무건대리라면 본인에게는 효력이 안 미치죠. 왜? 지가 마음대로 대리인인 척 했지만 대리권 준 바가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효력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표현대리의 규정의 요건에 충족을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본인이 그 결과를 떠맡아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얄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이 사람 대리인으로 썼는데 요번 건 실은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평소에 네가 항상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썼기 때문에 요번 건도 난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뭐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잘못한 건 아니다. 그 믿는 데 대해서, 대리인이라고 믿는 데 대해서 크게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다. 너가 항상 써왔지 않느냐, 이 사람 대리인. 뭐 이런 거가 만약 제대로 옳아져서 법원이 인정해주면 그것을 갖다 표현대리라고 해서 본인이 설사 그 건에 관해서는 대리권을 안 줬어도, 무건대리라고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싸움은 뭐가 있냐면 그거죠. 보증인이 나중에 이제 실은 그 경우에 보면 대부분 보증 쓸 때는 크게 개념 없이 서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떠맡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도장 맡긴 적 없는데 지가 가서 나를 보증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싸움 많이 나와요. 그때 보증인이 자기 도장을 맡긴 것을 갖고 가서 보증계약 체결하는데 자기의 대리인으로 그 보증계약을 채권자랑 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한 사람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지 하고서 도장하고 인감 뭐 이런 거 맡겼더니 가서 한 게 나중에 싸움이 되면 자기가 떠맡으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면 그거 다 떠맡아야 되니까 한번 주장해보는 게 내가 그 보증 쓴다고 해서 도장 준 게 아니라 잠깐 딴 거 한다고 해서 도장은 줬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보증 쓸 줄 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무건대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실제 최근에 그게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비해서 은행은 이렇게 도장 갖고 와서 의임장 갖고 와서 인감증명 갖고 와서 할 때 본인한테 전화 걸어서라도 한번 진짜 이거 지금 보증 쓰는 거 너 도장 주고 인감 떼주고 한 거 맞느냐라고 확인 정도는 했었어야지 그냥 않고 나중에 뭐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보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달까 본인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경우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일 터져서 보증 책임 떠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보증 쓰게 된 과정에 이 사람이 내가 딴 것 때문에 준 도장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이 보증계약 체결한 것에 대리권도 안 줬는데 했다. 뭐 이런 식의 싸움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건대리, 표현대리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 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는 동산부동산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토지 정착물까지도 부동산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토지와 주택 등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 등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이 결국 토지의 정착물이긴 하지만 건물 자체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주물종물. 주물종물은 느낌 알겠어요? 주종. 그죠? 어제 개콘 못 보고 좀 더 늦게 가서 텔레비 봤더니 무슨 역사, 무슨 뭐 이런 대담 비슷한 거 하는데 거기에 딱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나 아는 숭시대 부대 교수가 법제사 같은 조선법제사 같은 거 하는 교수가 나왔는데 주물종물 하다 보니까 좀 노비 소송이 최고 많았대. 이 조선시대 노비 소송. 그러니까 노비가 그때는 재산권이었으니까 주물은 종물의 뭐 처분에 따른다. 뭐 노비 정도는 주인에 따르는데 그래서 그 소송 중에 특이한 거 설명하는 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노비가 아니고 평민이라고 주장하는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소개하는 건 유독 거꾸로 반대편은 이 사람이 평민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는 노비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좀 특이하잖아요. 보통 우리의 관념을 보면 자기가 노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싸움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건에서는 유독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노비면 한쪽이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인데 그 어떤 재산권으로서 노비 측에 그걸로 가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데 부모가 둘 다 노비면 엄마 쪽으로 간대요. 근데 그럼 이 엄마가 왜 평민인데 노비라고 주장하냐면 자기가 평민이면 아버지 쪽으로 가서 아버지는 노비였대요. 여자는 엄마는 평민이었다고 지금 반대는 주장하고 자기는 노비라고 하는데 그 왜 노비라고 주장하냐면 평민이면 아버지 쪽으로 가는데 아버지 쪽으로 가면 사노비가 되고 엄마 쪽으로 가면 무슨 관공서 노비가 돼서 관공서 노비가 좀 더 편하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을 위해서 자기가 평민인 것보다는 노비인 게 애들한테는 같은 노비가 되더라도 그 소속 기관이 관공서 노비 되는 게 좀 더 낫기 때문에 관공서 노비는 요새 김법무관처럼 공익법무관급은 돼서 뭔가 좀 출퇴근도 하고 조금 자유스러웠다 거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관공서 노비는 김법무관이 노비라는 건 아니고 그런 급은 되긴 된다는 거죠. 사노비는 진짜 완전 구속적이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가 오히려 노비인 게 자기 쪽으로 해서 관노비로 가는 것으로 택하는 그 방법을 택하려고 그랬다. 뭐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주물, 종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이제 따른다라는 게 100조 2항에 있네요. 원물과 과실, 이자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런 거고 법률행위가 중요해요. 계속 얘기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에 대한 그림은 이게 법률 사실로서 적법행위와 의법행위가 있고 사건 등이 있다. 이게 법률 요건이 돼서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계약법하고 민법의 이 법률행위하고 연결해서 민법 1학년 1학기에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배치도 학교에 따라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사표시. 의사표시 중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의 109조인데 여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 항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조문이 또 하나 사기강박의 경우에 10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선의는 자기네끼리 취소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기 강박 같은 게 껴있는 법률행위인지 모르는, 또는 아까 본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는 선의의 그걸 바탕으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어떤 다른 제3자는 이게 취소되더라도, 아까 취소되면 뭐예요? 그 법률행위 계약, 예컨대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보면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 조문이 있네요. 이해되겠죠?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 뭐 이런 거, 통정의 표시 느낌 알겠어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실제는 그런 생각 없는데 내뱉어서 그런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두 사람끼리 짜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라는 개념을 쓰는데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그러한 무효에 대해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를 한다는데, 이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 역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이 이제 주로 1학년 1학기 당연히 다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여기 강의록에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차이점 등 기본으로 익히고 있어야 돼요.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이 필요하지 않고, 취소는 아까 형성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취소, 형성권. 그런 의사표시 해야 돼요. 근데 무효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무효예요. 다만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봄으로, 그 취소해서 무효로 되면 어디로 또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문제로 가요. 그렇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도 저번 때 설명을 하던데 잘 보세요. 기한은 확실하게 어떤 그 장래의 발생 같은 것이 확실하게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조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세요. 조건은 1억 원에 잘 팔리면 보수를 주겠다 했을 때 1억 원에 팔리면 보수를 주겠다니까 이건 조건이고, 안 팔릴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으니까 조건이고 정지조건이라고 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대칭된 건 해제조건부가 있어요. 그런 조건이 성취되면 그 펼쳤던 법률관계가 소멸돼요. 아까 우리가 태아의 권리능력은 판례는 정지조건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아에게 있어서 해제조건부라면 일단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다가 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되는 그런 해제조건부의 구성도 하긴 하지만 지금 판례는 정지조건부로 구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제조건부는 어떤 거냐면 네가 네 차를 사게 되면 내가 내 차 잠깐 쓰게 한 것을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해제돼서 소멸한다. 너에게 내가 무상으로 차 쓰게 한 게 너가 차를 사게 되면, 차를 뭐 어떻게 본다면 반드시
살 거라면 뭐 조건은 아니겠지만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하여튼 차 살 때까지 써라. 차 살 때까지 쓰라는 말은 차 사면 이제는 나한테 돌려주고 더 못 쓰게 되니까 돌려주어서 그 사용대차라는 무상으로 쓰게 하는 그 관계가 차가 사게 되면 소멸하니까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즉 해제조건으로 사용대차라는 법률관계를 맺은 거죠. 반면 기한은 뭐냐? 도래하는 거 이런 등등 발생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2월 28일 날 내가 뭐 하겠다면 2월 28일 날 도래하면 그게 시기예요. 시작하는 2월 28일 오면 시작하는 기한, 시기. 종기는 뭐예요? 언제까지 하면 그게 종기가 되죠. 언제까지. 그런 건데 기한 도래의 효과는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 종기는 이제 끝나는 거,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어떤 관계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잘 보세요.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으면 성립됐던 게 여기서 효력이 발생이 없게 되죠. 이 단계에서. 이런 사유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죠. 즉 권리가 발생하죠. 매매계약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청권이 발생하죠. 근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사유가 있다든지 사기강박 등이 있다든지 착오가 있었다든지 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죠.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무효니까. 근데 효력이 이런 사유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했죠.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매매대금 달랬더니 그 권리를 주장하니 그쪽은 너도 만약 이행을 안 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주겠다라는 동시이행 항변이 있어서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의 매도인의 입장에서의 뭐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저지시키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여기서 뭐 해제 조건이 성취됐으면 소멸되는 거고 예컨대 이행을 했으면 변제를 했으면 채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고 예컨대 채권이 있었는데 양도를 했으면 더 이상 자기는 이제 주인이 아니니까 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단계에서 권리 소멸 사유 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법서 배운 개념 등을 요 계약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민총하고 계약하고 엮어서 민법 일로 가르친다든지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알겠어요? 여기 변론적 예시는 뭐예요? 소송 절차를 기준으로 하면 요때 세팅시킨다고 그랬죠. 소를 냈을 때 그 결론을 내려서 판결을 해줌에 있어서 어디까지 상황을 반영하냐면 변론을 마감하는 변론 종결시 마감해서 세팅시킨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시라는 개념이 여기서 소송 과정에서의 싸움이라면 이런 말까지 있는 거고 소송 과정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개념이죠. 변론 종결시는.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소송 없는 것으로 치면 이렇게 해서의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 효력 발생 그래서 이행되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무효, 취소 이런 이야기고 그럼 이제 남는 무효, 취소 다음에 조건, 기한 이런 것까지 지금 가미해서 큰 흐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시효와 제척기간이 민촉 마지막에 있는데 소멸시효, 제척기간 구별하라라고 했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그래서 그런 개념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시효 중단 사유를 자주 이제 사례에서 봐야 돼요. 뭔가 시효가 진행되는데 그쪽이 단순히 기간 진행을 얘기할 때 이쪽은 다시 또 뭐로 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잘라야 되냐면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그런 것을 주장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중단 사유에 소송상 청구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 걸어놓은 경우 또는 거꾸로 오히려 채무자가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중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껴있으면 단순한 기간의 진행에 있어서 시효가 진행되다가 중단된다라는 그런 것이 분쟁에서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 유심히 봐둬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 개념만 생각해보고. 그
그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소멸시효와 구별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민총 얘기가 다시 한번 개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민총 다시 리뷰를 했으니까 일단 급한 거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1학년 1학기에는 민총을 배우게 되니까 지금 계속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야 돼요. 보통 교과서는 민총 하나짜리 책으로 하면 500페이지고 단권, 낙권으로 된 책은 그다음에 개론서적인 통짜로 된 책도 아마 500페이지 돼가지고 분량상 큰 차이 없어요. 그걸 그냥 하나로 묶었느냐. 옛날에는 그 개론서가 의미가 있었던 게 이렇게 낙권으로 5파트가 돼 있는 것을 잘 개론이랄까 잘 정리해서 수업용으로 한 권으로 했는 이 특징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막 2000페이지 넘어가면서 그런 의미의 특징은 사라졌고 그냥 아예 그게 수험서이자 교과서이자 막 다 온갖 거가 들어가 있는 식이 돼서 그 나름대로 의미는 못 살리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민총 부분이 1학년 1학기에 뭐 당연히 배우게 되니까 잘 한번 익혀 보라는 의미에서 다시 오늘 보충 강의로 리뷰를 했어요.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